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기능사 자격증 제조기 어썸 셰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을 대비하여 공통 과목으로 기초조리 실무에 해당하는 식품학 제1편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어썸 셰프의 강의를 반복하여 들으면 저절로 외워져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합격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식품의 구비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네요.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음식물은요, 네 가지의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째, 영양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영양을 공급받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둘째, 기호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 특수 성분에 해당하는 맛, 색, 형태, 냄새 등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영양적 가치까지 향상시킵니다. 또 셋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은 필수품으로서 너무 고가이면 구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넷째, 위생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식품의 구비 조건 네 가지는 영양적 가치, 기호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요. 위생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 알면 됩니다. 식품의 일반 성분과 식품의 특수 성분 5가지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식품의 일반 성분이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물을 포함하여 6대 영양소를 말하며 이 6대 영양소는 무엇을 결정해 준대요? 네, 영양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알아야 하고요. 식품의 특수 성분 5가지는 네, 식품의 색, 향, 맛, 효소 외에도 유독 성분까지를 식품의 특수 성분이라 하고 이러한 식품의 특수 성분 5가지는 무엇을 결정한다? 네, 기호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3대 기능은 첫째 기능은 에너지, 즉 힘, 열량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영양소가 에너지를 제공할까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입니다. 이 3가지 영양소를 에너지, 즉 힘을 내준다 하여 3대 열량소라 부릅니다. 열탄 단지, 연탄 단지는 3대 열량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라는 뜻으로 외우고요. 두 번째 기능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데 어떤 영양소가 신체 조직을 구성할까요? 특히 단백질과 무기질이 주로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요. 더불어 지질과 물이 신체를 구성한다 하여 구성소라 부릅니다. 구성단무지물, 구성수에는 단백질, 무기질, 지질, 물이라고 꼭 외우세요. 세 번째 기능은 신체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어떤 영양소가 신체 기능을 조절할까요? 네, 특히 무기질 비타민이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더불어 단백질, 지질, 물이 신체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절소라고 합니다. 조절소에는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지질, 물이라고 5번만 외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영양소의 3대 기능이 아닌 것은 또는 3대 열량소는 무엇이냐는 등 위의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4문제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질, 단백질, 지방의 구성 원소와 단백질의 추가 구성 원소는 정답은 C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가 당질, 단백질, 지방의 공통 구성 원소라는 것이고요. 단백질의 추가 구성 요소는 질소와 황이고 특히 질소는 단백질 분자량의 16% 정도 차지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당질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방금 공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정답은 3번 질소입니다. 당질의 구성 원소는 CHO라는 것과 질소는 단백질의 추가 구성 원소라는 거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어썸 셰프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 이런 쉬운 문제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열량의 섭취 비율과 소화 흡수율 순서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한국인의 열량의 섭취 비율을 묻는 문제인데요. 3대 열량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섭취 비율과 소화 흡수율을 알아야 합니다. 열량의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55에서 65%, 지방 15에서 30%, 단백질 7에서 15%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과 열량소의 소화 흡수율 순서는 탄수화물 98%, 지방 96%, 단백질 95% 순으로 탄수화물이 98%로 소화 흡수율이 높고 단백질이 95%로 소화 흡수율이 가장 낮다는 거 알면 됩니다. 칼로리란 무엇일까요? 칼로리는요. 열량을 재는 단위로 1칼로리는 1리터의 물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1리터의 물을 1000ml, 1000g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고요. 당질과 단백질이 1g에 대해 각각 4kcal, 지방이 9kcal를 발생하며 이 세 가지의 영양소는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열을 발생하는 열량소로 3대 열량소라 한다는 것을 3번 문제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칼로리를 계산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쌀밥 100g 중에는 당질 31.7g, 단백질 2.7g, 지질 0.2g이 함유되어 있다. 쌀밥 100g의 열량을 구하시오란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당질 31.7g 곱하기 4칼로리는 126.8kcal, 단백질 2.7g 곱하기 4 곱해야 되겠죠? 10.8kcal, 지질 0.2g 곱하기 뭘 곱해야 돼요? 9 하면 1.8kcal입니다. 모두 더하면 쌀밥 100g의 열량은 139kcal이다 라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 쉽게 풀 수 있겠죠? 3대 열량소의 최종 분해산물은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외워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은 단당류인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등이 있습니다. 단당류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단당포에 갈락말락하다가 꽈당했다. 단을 전으로 바꿔서요. 전당포에 갈락말락하다가 꽈당
과당했다로 쓰면서 말하며 외우세요. 참고로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전분 즉 녹말의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 다른 말로 글루코스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요.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은 저처럼 다나미를 가지고 있다를 줄여서 다나미로 외우고요.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지글지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지글지글이라고 외워보세요. 참고로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중성 지방의 구성 성분이라고도 한다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8가지가 있는데요. 잘 듣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기초 대사량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하고 호흡하고 신경 전달, 심장 박동, 혈액 순환 등 기본적인 생체 기능 수행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몸을 움직여서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활동 대사량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체표 면적이 클수록 기초 대사량이 더 큽니다. 기초 대사량은 단위 체표 면적에 비례하고 피부를 통한 열 발산이 많아 기초 대사량이 크다는 것과 둘째,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더 큽니다. 남자가 근육량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아서 5에서 10% 높습니다. 또 근육질인 사람이 지방질인 사람에 비해 더 큽니다. 이번 항목에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더 크다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육은 대사가 활발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크고요. 또 발열이 있는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더 큽니다. 체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기초대사량은 13% 증가합니다. 또 기온이 낮으면 소요 열량이 커집니다. 기온이 10도씨 차이로 그거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3에서 5% 증가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권장하기도 하죠. 또 카페인 섭취, 흡연, 불안, 공포 상태도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을 섭취하고 흡연하고 이렇게 또 불안하고 공포 상태 등에서는 맥박이 막 빨리 뛰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기초 대사량 소모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요? 연령이 많은 이렇게 나이가 든 노년기에 기초 대사량이 가장 낮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나요? 네. 또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 감소하고요. 수면 시 10% 정도 감소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의 기능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기능은 에너지 공급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대부분 열량을 내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단백질 절약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의 역할을 한다고 3번 문제에서 공부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단백질이 포도당 신생 합성에 쓰이지 않으므로 단백질의 주 특기인 뼈나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구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혈당 성분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당은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인데요. 언제나 혈액 중에 0.1%로 유지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케톤증을 예방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체내에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지방 분해로 생성된 물질이 대사되지 못하고요. 누적되어 가지고 케톤체로 전환되고 혈액과 조직에 이 케톤체가 축적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케톤증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지방의 산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요. 케톤체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증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100g의 탄수화물을 최소한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의 절약작용, 혈당 성분 유지, 케톤증을 예방한다는 거 알면 됩니다. 단당류의 종류 5가지는 조금 전에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등과 같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제일 간단한형의 당류인 단당류와 2개의 단당이 결합된 이당류, 여러 개의 단당이 연결된 다당류로 분류합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요. 8번 문제에서 단당류의 종류 3가지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두 종류를 더해서 5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포도당, 갈락토즈, 과당에다가 자일리톨, 만너우즈가 있다는 거 외워야 합니다. 단당, 포에 갈락말락 하다가 꽈당 했다. 다만하면 안 되겠다. 단을 전으로 바꾸어서 전당포에 갈락말락 하다가 꽈당 했다. 다만하면 안 되겠다로 5번만 반복해서 읽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예, 500원 걸겠습니다. 3가지 종류와 이들의 결합 요소는 이당류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2개의 단당이 결합된 이당류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서당, 설당, 슈크로스라고도 불리는 자당이 있는데 이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이고요. 2번째, 엿당, 말토즈라고도 불리는 메가당은 엿기름이라는 보리에 싹에 들어있어 엿당 또는 보리 맥자, 싹 아자를 써서 메가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이당류라는 거 외우기 쉽게 말토스의 M자는 같은 모양이잖아, 산처럼. 그래서 포도당 2분자로 이루어진 이당류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당은요, 우유나 모유에 함유된 당으로 젖당, 락토즈라고도 불리며 포도당, 갈락토즈가 결합된 이당류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당류 3가지 종류는 유당, 다당, 엿당 줄여서 유자엿, 유자엿이라고 외우기 바랍니다.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당은 방금 전에 공부한 이당류를 확실하게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연상하면서 들어보세요. 1번에 유당, 젖당, 락토스 똑같은 말이죠. 유당, 젖당, 락토스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연결된, 결합된 이당류라는 것. 2번에 자당, 서당, 설탕, 슈크로스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이고 메가당, 엿당, 말토스는 포도당과 포도당 2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이당류는 포도당을 기본적으로 함유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라비노스입니다. 참고로 아라비노스는 펙틴과 헤미셀룰로스의 구성 성분인데요.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당은
여기서 말하는 정장은 격식을 차려서 입는 정장 옷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지요? 네,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유당입니다. 젖당 또는 락토스라고도 불리는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구성된 이당류이고요. 포유동물의 유즙, 즉 모유, 우유 중에 존재하며 젖산균의 발육이 촉진되어 유해세균의 발육이 억제되므로 정장 효과가 커서 장을 튼튼하게 하기에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모유에는 우유보다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젖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묻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큰 소리로 정답은 이당류입니다. 자당, 서당, 슈크로스라고도 불리는 설탕은 포도당, 다른 말로 글루코스, 또 과당, 다른 말로 플럭토스라는 단당류 두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워서 쉽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당류의 종류 네 가지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종류를 외웠으니 이제 다당류의 종류를 외워야 합니다. 여러 개의 단당류가 연결된 다당류의 종류 네 가지는 전분, 섬유소, 글리코겐, 펙틴입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다당류 양이 전분에 섬유소를 넣고 반죽하여 코에 팩틴을 했대, 팩을 했대 이 소리죠. 다당류 양이 전분에 섬유수를 넣고 반죽하여 코에 팩했대. 다당류에는 전분, 섬유소, 글리코겐, 펙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글리코겐이란 방금 전 문제에서 공부한 다당류의 한 종류인 글리코겐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성 저장 다당류로요. 동물의 간장의 6%, 근육의 0.7%, 조개류에는 5에서 10%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동물성 전분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다만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이라고 부른다는 거 꼭 기억 바랍니다. 동물 또는 사람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가수분해되어 포도당을 만들어 에너지, 힘을 냅니다. 또 요오드와 반응하면 갈색을 띠는 게 글리코겐이라는 것과 참고로 요오드와 반응하면 청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밀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스로 외우고요. 보라색을 띠는 게 있습니다. 아밀로 펙틴인데요. 라틴 댄스 이런 식으로 외워서 확실하게 청색은 어떤 게 나타내고 갈색은 보라색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당류인 식이섬유소란 다당류의 한 종류인 섬유소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첫째,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의 세포막 구성 성분이라는 것과 인체 내에는 섬유수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된다는 것과 또 혈청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아주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의 연동을 자극하여 변통을 좋게 하고요. 또 열량은 없으면서 포만감을 주어 더 칼로리 식품으로 이용되고 식물성으로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펙틴, 리그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갑각류에도 키틴 등의 식이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의 감미도 순서는 꼭 알아두세요.
과당, 전화당, 다당,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의 순서로 감미도를 나타냅니다. 자당을 다른 말로 설탕, 서당, 슈크로스라고 했었죠. 당도가 100인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173으로 당도가 높은 과당과 당도가 25로 가장 낮은 당인 유당이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참고로 전화당은요, 인버트 슈가라고 하여 당도 130을 1.3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설탕의 가수분해 과정을 전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형성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하고요. 이 전화당은 당도가 130으로 설탕보다 당도가 강하다는 거 알면 됩니다. 탄수화물 중 단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방금 전 문제에서 과당은 173이고 포도당 73, 설탕 100의 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공부했으니 자신 있게 외쳐보세요. 정답은 4번 전분입니다. 중 탄수화물이 아닌 것은 글리코겐, 섬유소, 팩틴은 다당류라고 공부했으니 정답은 뭐예요? 네, 4번 젤라틴입니다. 참고로 젤라틴은 유도 단백질로요. 동물의 뼈, 껍질을 원료로 경단백질인 질긴 콜라겐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물질로 갈비찜 같은 음식이 식었을 때 묵처럼 엉기는 것은 젤라틴 성분이 굳어서 그렇다는 거 알죠? 침, 타액이죠. 타액에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와 그 역할은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이름은 아밀라제와 프티알린인데요. 아밀라제는 침에도 들어있고 췌장에서도 분비된다는 것과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제와 프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의 역할은 녹말 다른 말로 전분을 메가당이나 엑스트린으로 분해하기에 침을 길바닥에 함부로 뱉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이나 자장면 먹을 때 농도가 묽어져서 물이 생기는 거 경험했나요? 죽이나 자장면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침이 들어가면 타액 속에 아밀라제와 프티알린에 의해 전분이 분해되어 삭는 것이지요. 특히 죽은 그래서 작은 그릇에 덜어서 먹어야 합니다. 육류 중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 B군도 많이 함유된 것은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정답은 귀리입니다. 참고로 귀리는 정백하여 오토밀을 만들어 식용하고요. 성분 및 특성은 단백질인 글로불린, 지방,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수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핵산의 구성 성분이고 도효소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생리상 주요한 당은 정답은 리버스입니다. 어렵지만 핵산의 구성 성분 하면 리버스를 골라주세요. 참고로 리버스는 단당류의 한 종류이며 5탄당으로 RNA 다른 말로 리보핵산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올리고당의 특징은 건강한 단맛을 낸다고 하여 요즘 많이들 조리 시에 사용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장내 균총의 개선 효과로 유익균은 증식시키고요. 유해균은 억제해서 대장을 튼튼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개선시키고 저칼로리당에 의한 비만을 방지하고요. 충치 예방은 물론이고 칼슘 등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또 사람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젖상균이 비피더스균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체조직의 구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3번 문제에서 구성소는 단백질, 무기질, 지질, 물이라고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체조직의 구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를 묻는 문제니까 정답은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참고로 단백질의 종류는 현재 20여 종류 이상 알려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단백질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봅시다. 단백질은 CHON이라고 하는 질소 16%와 S, 황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억해야 되고요. 또 생물체의 구성, 조직의 성장,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요 성분으로 생체 내 대사를 조절하여 면역작용을 한다는 것과 삼투 압력의 유지를 통한 수분 평형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낸다는 거 알면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이 문제도 꼭 알아야 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페닐, 알라닌, 루신, 메치오닌, 트립토판, 발린, 리신, 이솔루신, 히스티딘, 트레오닌까지 해서 9가지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필수 아미노산 2가지는 히스티딘과 아르기닌이라는 것 알아두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외워야 합니다. 페루라는 나라의 양탄자가 유명한데요. 양탄자를 매트로 바꾸고 첫 글자만 따서 노래를 불러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페루에서 매트를 타고 발리 가서 히트를 탔대. 다시 한번. 페루에서 매트를 타고 발리 가서 히트를 쳤대.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함유 아미노산은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입니다. 예전에 기출 문제인데요. 메티오닌의 메, 시스테인의 시 해서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메시라고 외우세요. 단백질의 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먼저 변성이란 무엇일까요? 단백질이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받아 고유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 변성이 있고요. 화학적 변성이 있는데요. 물리적 변성 요인에는 가열, 동결, 압력, 초음파가 있고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화학적 변성에는 산, 알칼리, 알코올, 중금속에 의한 변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식품에 단백질이 변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백질이 변성되면은요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쉬워져 이렇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소화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펩티드 사슬이 풀어집니다. 폴리펩티드란 다수의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형성된 거 이거를 말하는데요. 물리적, 화학적 변성에 의하여 폴리펩티드 사슬이 단백질 변성 요인들에 의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또 단백질이 변성되면 구조가 풀리면서 분자 표면에 소수성기가 나타나게 되어 친수성기가 감소하므로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또 단백질 구조가 풀리면서 분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한다는 것 내용은 어렵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각 식품 속의 단백질명은 무조건 외워주세요. 콩에는 글리시닌, 글로불린에 속하는 글리시닌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식으로 잘못 발음하는 등의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말하죠. 콩글리시. 콩 단백질은 글리시닌이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옥수수에는 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옥황상제로 외우고요. 쌀에는 오리제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리제닌하고 쌀 해서 오리쌀. 자, 보리에는 호루데인이 들어있어요. 보호. 자, 마지막으로 밀가루에는요, 가루 상태일 때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우리가 반죽을 해서 쓰잖아요. 반죽할 때 뭘 넣죠?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하면 점탄성이, 네, 바로 뭐다?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뭐 강력분, 중력분 막 이러잖아요. 외우세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밀가루 속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만나면 글루텐이 된다네. 밀가루 속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만나면 글루텐이 된다네로 외워보세요.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나타나는 결핍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만 부족한 쿼시오커와 단백질과 함께 에너지가 부족한 그래서 생기는 결핍증 마라스무스가 있는데요. 먼저 쿼시오커는요. 단백질 섭취량이 극히 적은 상태로 대표적인 결핍 증상인 머리카락이 탈색되고 부종과 복수에 의해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결핍증으로 콰시오커의 콰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카를 접목해서 콰카로 외우고요. 마라스무스는 단백질과 열량이 모두 부족하여 피부와 뼈만 앙상하게 남는 모양과 외소증으로 성장이 억제되는 결핍증입니다. 마라스무스는 외소증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카제인이 산이나 효소에 의하여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발효식품은 카제인이 뭘까요? 카제인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이름입니다. 정답은 치즈죠. 네, 치즈는 응효효소인 레닌 또는 산을 우유에 넣어 단백질인 카제인 등을 응고시켜 세균, 곰팡이 등을 이용하여 숙성시킨 것이라는 거 모두 알죠? 지질의 체내 기능은 열량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는 거, 그램당 9kcal를 낸다고 공부했습니다.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데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F, K는 지질의 녹은 상태로 소화 흡수된다는 것과 필수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지방에 주로 포함되어 있고 성장인자, 항피부병 인자로 알려진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 세 가지 이름입니다. 또 지질은 신체 구성 및 뇌의 신경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피하지방의 중성지방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 두요 장기 보호 및 체온 조절, 즉 외부의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절연제 기능을 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만감, 맛, 향미 제공, 즉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주고요. 볶음 요리 등에 사용되어 맛과 향미를 증진시킨다는 거 알면 됩니다. 담즙, 다른 말로 쓸개즙의 기능은 지방을 소화되기 좋은 형태로 유화시켜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 약물 및 독소 등을 개설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약 알카리성의 녹갈색 액체인 담즙은 강한 산을 중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필수 지방산, 비타민 F의 종류 세 가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 다른 말로 비타민 F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식물성 지방에 포함되어 있고 성장인자, 항피부병 인자로 알려진 리놀레산은 어디예요? 옥수수 기름에, 리놀렌산은 들기름에, 특히 들기름에 두뇌 활동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아라키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꼭 외워야 하는데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리레 리렌 아라, 리레 리렌 아라.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노래를 부르세요. 외워집니다. 어썸 셰프를 믿으면 합격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지의 성질 중 요드가에 의한 유지의 종류는 요드가에 의한 유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만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니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드가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갑시다. 자, 요드가는요. 유지 100g 중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그램 수로서 지방산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는 높아집니다.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지방으로서 요오드가가 높으면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요오드가가 130 이상을 뭐라고요? 건성유라고 부르고요. 중요하죠. 들깨, 아마일류, 호두 기름, 잣기름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건들건들 아우잣, 건들건들 아우잣. 네, 확실하게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을 뭐라고 한다? 반 건성유라 부르고 대두유라고 하는 콩기름, 또 해바라기 씨유, 체종유, 다른 말로 유체기름과 면실유, 참기름이 해당이 돼요. 반대해보니 체면이 참, 반대해보니 체면이 참이라고 외워보고요. 요드가가 100 이하인 동백유, 올리브유, 낙화생유를 불건성유에 해당된다는 거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불통하면 올락이다. 불통하면 올락이다. 불건성유에는 동백유, 올리브유, 낙화생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통하면 올락이다.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며 요오드가 높은 지방은 어느 지방산의 함량이 높겠는가? 37번, 38번 문제를 확실하게 알면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오드가가 130 이상을 건성유라 부르고 들깨, 아마인용, 호두기름, 잣기름이 건성유라 공부했고요. 특히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으니 정답은 리놀렌산입니다. 네. 참고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니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는 높아진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경화유란, 경화유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에 니켈을 촉매로 100급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지방산으로 굳혀서 만든 고체형의 기름을 말합니다. 액체 상태에 주르륵 흐르는 식물성 기름을 고체 형태로 만든 경화유 종류에는 시오트닌과 마가린이 있습니다.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꼭 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버터나 마가린, 쇼트닝이 지니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은 정답은
가소성입니다. 가소성은요, 외부 조건에 의하여 유지의 상태가 변했다가 외부 조건을 원상태로 복구해도 유지의 변형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킨 버터나 40번에서 공부한 경화유인 마가린과 쇼트링은 고체 형태인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녹잖아요. 그래서 이 녹은 버터나 마가린, 쇼트닝은 열을 가하지 않아도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돌아오지 않는 거.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 가소성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유화식품의 종류는 먼저 유화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유화라는 것은요, 기름과 물처럼 성질이 다른 물질이 혼합된 상태를, 섞여 있는 상태를 유화되었다고 합니다. 기름과 물이 잘 섞여지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유화제라고 부른다는 것과 레스틴은 유화제의 한 종류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유화식품은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 잣, 미음이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수중 유적형 식품은 유화란 기름과 물처럼 성질이 다른 물질이 혼합된 상태를 유화되었다 말하고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이 유화식품의 종류라고 방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런 유화식품은요. 유중수적형과 수중유적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중과 수중으로요. 그래서 수중 유적형 식품을 물어봤으니까 물속에 기름방울이 분산되어 혼합된 상태를 말하죠. 그거를 수중 유적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마요네즈와 우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은 수중 유적형 식품이다. 외워두세요. 유중 수적형 식품은 기름 속에 아까는 수중 유적형은 물속이었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기름 속에 물방울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유중 수적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터는 기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분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확인해 볼까요? 버터는요, 유지방 80%와 수분 1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와 마가린은 수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중수적형의 대표적인 식품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버터와 마가린은 유중수적형 식품이다. 유지의 3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카르보닐가, 과산화물가, 산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카르보닐가는요. 유지가 산화되면서 과산화물을 형성한 후 카르보닐 화합물로 변화하는데 카르보닐 화합물의 양을 측정하여 3패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과 과산화물가는 유지가 산화되면서 3패가 일어나면 초기에 과산화물이 생성되는데 과산화 물가는 유지의 초기 3패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것과 산가는요. 유지의 정제 및 3패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치로서 유지 1g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수로 표시됩니다. 또 참고로 신선한 식용 유지는 1.0 이하의 산가를 나타내고요. 산가가 1 이상의 것은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카르보닐가, 과산화물가, 산가를 기억해 주세요. 에구 머리야 그냥 패스하자고 할 수도 없고 반복해서 듣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와 화학명, 결핍증, 급원식품은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는 비타민 A, D, E, F, K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은요. 비타민 A의 화학명은 레티놀 3000 뭐 이런 소리 들어봤죠? 네, 화학명은 레티놀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야맹증이 대표적인 결핍증이고 소간, 유제품, 식물성 비타민 A지만 당근 등에도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비타민 D의 화학명은 칼시페롤이고 등이 굽는 구루병, 이 D자가 이렇게 등이 굽는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구루병이 대표적인 결핍증이고 표고버섯과 같이 일광에 건조시킨 식품이 급원식품이고요. 또 비타민 E의 화학명은 터커페롤 알아두세요. 결핍증은 불임증이고요. 식물성 기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또 비타민 F는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부족 시 피부염, 건조증이 나타나고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비타민 K의 화학명은 필로퀴논, 메나키논이고요. 부족 시 혈액 응고 지연의 원인이 되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A는요.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 만들어지게 되므로 결핍증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녹색 잎 채소가 급원식품이라는 거 꼭 기억 바랍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에는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네,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네, 첫째, 지방과 지방 용매에 용해되고요. 또 담즙을 통하여 체외로 매우 서서히 방출되고 간 또는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고 간 또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필요량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전구체, 즉 전 단계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전구체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에서 다루겠습니다. 또 산화를 통하여 약간의 손실이 일어나지만 조리하는 물에 용해되지 않아서 영양 손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비타민의 전구체, 즉 전 단계의 물질 명칭은 전구체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은요. 비타민 A, D, 나이아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A의 전구체는 식물성 비타민 A라고도 불리는 카로틴, 다른 말로 프로비타민 A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는요, 무슨 뜻이죠? 네,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로틴에 대해 복습하고 싶은 분은요, 핵심 정리 네 번째, 가 도리과학인데 꼭 들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핵심 정리 4, 도리과학의 68번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리 실무 이론에 속하는 식품학과 조리과학만 확실하게 공부한다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이론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지금 공부하는 식품학과 조리과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카로틴 또는 프로비타민 A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의 전구체는 에르고스테린 또 프로비타민 D라고도 불리는 에르고스테롤이 정답입니다. 나이아신의 전구체는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28번 문제에서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트립토판 600mg은 체내에서 1mg의 나이아신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이아신의 전구체는 트립토판이다 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 바랍니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민족에게 잘 나타나는 피부병은 네 글자인데요. 네, 나이아신 결핍증이라고도 불리는 펠라그라입니다. 참고로 펠라그라는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 나이아신 또는 비타민 B3 또는 니코틴산의 결핍 증후군이라고도 한다는 것과 증상은 피부의 붉은 반점, 시력 장애, 경련, 설사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트립토판을 많이 함유한 고단백질 식이, 즉 동물성 식품 섭취로 예방이 가능해요. 또요, 커피에도 니코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펠라그라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타민 A의 기능과 결핍증을 비타민 A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시각 관련 정상 유지 기능이 으뜸 역할이고요. 또 정상적인 골격 성장에도 관여하고 피부 상피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도와 정상적인 피부 유지에 관여하고 카로티노이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로티노이드란 조리과학 핵심 정리에서 공부했었는데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리코펜이 있는데 이들은 쉽게 말해서 식물성 비타민 A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당근, 토마토 등 주황색 채소에 들어있으니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A의 결핍증은요,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피부 이상, 치아와 뼈의 발달 장애,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식품학 제1편을 마치고 2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